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삼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혜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3명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곧 참모진 개편도 단행될 예정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과 균형 감각 등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792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1,400여 명도 감염 위험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룸은 바깥에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을 동부구치소 현직 교도관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교도관은 확진자가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코푼 휴지를 던져도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며 구치소는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돼 국내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1명의 가족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염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혀 아직까지 이 배에 있던 선원 7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선원들의 생존 신호를 포착했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탓에 사고 후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JTBC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의 내부 상황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교도관은 분노에 찬 수용자, 특히 확진자들이 침을 뱉는 등 통제에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90명이 입맛을 잃고 냄새를 못 맡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구치소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는 물론 환경부 장관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도 바꿨습니다. 먼저 누구를 새로 지명했는지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판사 출신 삼선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과 법무비서관을 지내 당내 친문계 핵심인 데다 국회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활동해온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여권 내부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박근혜 정부 때 윤 총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는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소감에서도 초점을 검찰 개혁에 맞췄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만 8년을 활동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당내에서 손꼽힐 만큼 디테일에 강하신 분일 겁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최근 실시한 2차례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5명 중에 3명을 여당 현역 의원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으로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황 내정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옆에서 추모 리본을 달고 지원 작전을 지휘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참모들을 바꾸면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청와대 참모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입니다.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과 부동산 문제, 코로나 백신 등 각종 논란에 책임을 진 걸로 해석됩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8월 2주택 논란이 벌어지자 한 차례 사의를 밝혔지만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경질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노 실장은 만으로 2년, 김 실장은 1년 반 정도 재직해서 자연스럽게 교체 시기가 맞물렸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구상이 새로운 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 부동산 문제나 경제정책 책임론에 맞지 않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없으니 책임진다는 표현도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김종호 민정수석이 취임 4개월여 만에 그만두는 건 사실상 문책성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무수석으로서 국민적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윤 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틀린 보고를 올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후임이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정지 결정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항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바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추 장관의 사표 수리와 그에 따른 개각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참모진이 동시에 사의를 밝힌 게 더 눈길이 갑니다. 배경이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법원의 결정문을 직접 꼼꼼하게 읽어본 뒤에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과 입장 발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노영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은 사퇴를 결심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윤 총장 징계 사태를 겪으면서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자각, 그리고 그로 인해 문 대통령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인식, 이것 때문에 오늘 단체 사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되나요? 네, 오늘 사의 표명 발표 자체가 사실상의 교체 예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다주택자 문제로 한 차례 사표 소동이 빚어졌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가 국정 일신을 위해서란 표현을 썼습니다. 후임자 인선 작업과 검증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관심은 다음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은 누굴지 또 개각은 더 없을지입니다. 심 기자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일단 시간부터 보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은 다음 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후임자로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꾸준히 거론이 되는데요.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선 아무래도 노영민 실장 같은 관리형보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어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돌파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전 수석이나 양 전 원장은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후임 정책실장 역시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 출신이 낙점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청와대 실장급 인선에 앞서 문 대통령이 중폭 개각부터 한 번 더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게 되면 연초에는 놔주면서 다른 부처도 묶어서 개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이나 더 나왔습니다. 이제 모두 800명 가까이 됩니다. 수용자만 2,4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감염된 겁니다. 단일 집단시설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먼저 오늘 상황을 전해드린 뒤에 JTBC가 취재한 구치소 안의 심각한 상황을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입니다. 큰 박스를 나릅니다.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오늘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792명입니다. 어제보다 30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에는 확진 수용자는 2명뿐입니다. 감염되지 않은 수용자도 차례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옮겨졌지만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16명, 강원 북부교도소에서 1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옮기는 곳마다 확진자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부구치소엔 수용자만 아직 1,7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4번째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낮쯤 나옵니다. 일단 노출자들을 1인실 격리해서 서로 교차 감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PCR도 음성이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를 개별 격리실에 두어야 서로 접촉해서 퍼뜨리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전국 다른 교정시설로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검사도 필요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JTBC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동부구치소 안의 상황을 단독으로 추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교도관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분노가 커서 통제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코를 푼 휴지를 던져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는 겁니다. 교도관은 불이익이 걱정되지만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숨길 수 없어 외부에 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첫 전수조사에서 185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미 수감자 통제가 극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자들이 지금 좀 우분 상태예요. 도시락에서 배부른단 말이야. 배식을 하면 모나모하면서 돈 줬어 얼굴에다가. 확진자가? 네, 그렇죠. 첫 발병자가 교도관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병을 옮겼다며 재소자들의 적개심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도관에 침을 뱉고 코푼 휴지를 집어 던지는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더라고요.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야 되냐고. 또 나는 여기 방을 생활했을 텐데 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방을 옮기는 작업은 전투에 가깝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방 옮겨야 되냐. 욕하고 소리치고 수용자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교도관들은 확진자가 격리된 공간에 순번을 정해 들어갑니다. 교대 근무로 확진자 격리동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12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교도관이 느끼는 공포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이게 시키면 안 날라가, 손 안 날라가니까 순번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격리사무 들어가 바이러스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정말 바이러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해야지 8일 동안. 지금까지 동부구치소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나온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실시한 4차 전수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이제 지금 거기 이제 더 이상 이송할 데가 없잖아요. 또 격리사도 하나 늘려가지고 이제 추가 배치를 하면은 이제 일반 사동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죠. 자극이 된다고 봐요. 확진자와 비확진자, 접촉자가 뒤섞여 안전한 공간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전지대가 없어서 거의 마스크를 24시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앙에서 잠도 마스크 쓰고 자고 있다고. 지금 거기 다 노출돼 있으면 지금 확진자랑 접촉자랑. 이런 상황에도 법무부의 대응 지침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던 때 저희가 사랑으로 감싸고 재소자들을 따뜻한 말을 하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저희 어째서 참아야죠. 어제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추미애 장관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 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교도관은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수용자 중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90명 정도가 입맛을 잃고 냄새를 제대로 못 맡고 또 한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보고했지만 구치소는 열이 없다며 대부분 감기약만 처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90명 가운데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건 보름 전인 이달 14일. 그리고 나흘 뒤인 18일 185명 확진자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교도관 A씨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집단 감염의 전조가 보였다고 말합니다. 입맛이 미각을 상실하고 뭐하냐고 머리가 아픈데 주마 이거 있으면 코로나 왔다니까. 근데 또 다 그래. 90명이 다 그래. 코로나19 감염일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우리과 전화했더니 단순한 감기다. 신경 쓰지 말라고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나면 다 쟀단 말이에요. 근데 37도예요. 온도를 아무리 재도 30도 이상 나면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지난 8월 이후 열이 나지 않는 무증상 확진자 비율은 40% 정도. 고열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확인했어야 합니다. 감기약만 처방받았던 90여 명.
결국 전수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코로나19는 밀폐 공간 안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12층 높이 동부구치소 건물, 4층부터 12층까지가 수영동입니다. 이 가운데 8층과 9층은 코로나19 확진자, 6, 7층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이 격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5층과 10층, 11층, 12층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 공간이 있지만 사실상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 뒤섞여 있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접촉자나 그 방을 계속 옮기는 가정 중에서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접촉자지만 음성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용자들이 접촉자도 엄청 많거든요. 어디까지 얼마나 바이러스가 더 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A씨는 일찍 전수검사를 했으면 상황 악화를 막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검사를 잘 제대로 했으면 아마 좀 줄지 않았을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비상황태이기도 하지만 초기에 됐더라면 아마. 법무부는 담당 부서 예산이 부족해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개별 부처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때도 독방을 썼지만 지난주부터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도관은 앞서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이번엔 독방에서 모든 짐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퇴원을 하면 아예 구치소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씨는 지난 17일 수용자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병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진찰을 마치면 구치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교도관이 전한 내부 상황을 보면 동부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짐을 빼갔어요. 방에서 짐을 뺐어요. 아직 옮긴다는 거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에 또 짐을 다 빼갔어요. 이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났던 10월 30일에도 서울대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뒤엔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개인 물품은 그대로 방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품을 모두 독방에서 빼냈다는 겁니다. 이동시킬 계획이에요. 병원에 있다가? 아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짐은 일단 빼놨어요. 거기 지금 다 빼가지고 지금 확정된 거 아니에요? 거의 옮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단 감염 사태로 모든 구치소가 외부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동부구치소의 교도관을 취재한 김지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흘 전에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건가요? 네, 이용구 차관이 지난 20일 다녀갔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수용자 한 명이 소동을 부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예. 법무부는 일상적인 소동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소동을 피운 사람은 확진자였습니다.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확진자를 몸을 써서 제압을 해야 하는 교도관의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이 일상적인 소동일 수 있을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부에도 보고가 됐을 텐데요.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까? 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상부에서 수용자들이 지금 접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사랑으로 감싸고 따뜻하게 대해라, 이렇게 잘 챙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을 뱉기도 하는 확진자가 수용된 격리사동에서 일하는 교도관은 이런 사실이 더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확진돼야 끝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침과 지금 교도관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명 더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와서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과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들어온 20대 여성입니다. 이틀 만에 5명이 됐는데 지금도 검사 중이라서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8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경기 일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쓰러져
계셨어. 제가 나왔을 때는 의료진이 와서 물어보니까 영국에서 온 사람이고 자가격리 중이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같이 지냈던 가족 3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중입니다. 모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옵니다. 쓰러진 80대 남성을 부축한 입주민 3명과 출동한 구급대원 4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이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두바이를 거쳐 들어온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24일 혼자 입국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돼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번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막는 것도 늦었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에도 빈틈이 많습니다. 이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80대 남성 A씨의 사위는 엿새 전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병원과 미용실도 갔습니다. 그리고 확진됐습니다. 사위는 11월 초에 영국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달 13일에 A씨 부부와 딸이 들어왔습니다. 이들 모두 함께 격리를 했습니다. 사위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집 안에서 접촉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방도 따로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수칙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집 안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늘에서야 마트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초기에 이제 파악을 했어요. 이게 전파력이 높다 그러니까 당초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혹시라도 놓칠까봐. 영국발 항공편 금지도 지난 23일에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전체 유전자 검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번지던 10월 이후 유럽 입국자는 400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 16건만 했습니다. 5%라도 샘플링을 해서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이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위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영국발 비행기는 차단했지만 다른 나라를 경유한 것도 허점입니다. 방역당국은 표 2개를 따로 발권하면 경유해 오는지 알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50%가량 더 높았습니다. 다만 치명률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처음으로 추적 조사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보고된 감염 사례 중 변이 바이러스와 기존 바이러스 환자를 구분해 각각 1,769명씩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영구 대상 중 중증 입원 환자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10명 더 많았습니다. 또 확진 판정 후 4주 이내 숨진 비율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그룹이 다소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중증 입원율이나 사망률 등 바이러스의 치명률에 있어선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시킨 전파력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50%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광주에는 거의 3년 만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호남과 충청, 울릉도와 제주까지 남부권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올지 광주의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 시청 앞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있는 곳이 광주시청 앞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세게 내리던 눈발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게 왕복 4차로 도로인데요. 지금은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져서 차들도 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오늘 하루 동안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원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 발 쪽을 보시면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공원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표지판 완전히 눈에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눈 뒤덮여 있는 상태만 봐도 눈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왔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쓸어내려 봐도 표지판 내용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광주 지역에는 17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2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을 때 대설경보가 발효가 되는데요. 광주 지역에는 2년 10개월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 일부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눈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왔으면 혹시 곳곳에서 사고는 없었습니까? 네, 오늘 하루 동안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전남 고흥에서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백양사 IC 부근에서 눈길에 화물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정체도 잇따랐습니다. 1시간 뒤쯤에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20대가 부딪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접촉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오르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차에서 내려서 뒤에서 미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제주나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은 어떤가요? 교통편 괜찮습니까? 네, 울릉도에도 22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차 바퀴에 체인을 감고 달리거나 염화칼슘 대신 바닷물을 넣은 제설차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주도도 15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 10곳이 통제가 됐습니다. 현재 전국 항공기 76편이 멈췄고 8개 국립공원의 숲길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내린 눈이 쌓여서 이제 얼어붙을 내일이 또 걱정인데 언제까지 더 온다고 합니까? 네, 눈은 내일 모레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지역에는 20cm, 호남 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릉도에도 5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인데요. 눈이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 내일 출근길은 평소보다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항 인근 바다에서 39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 7명 모두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한 지 24시간이 넘었습니다. 뒤집힌 배 안에서 선원들은 7시간 가까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구조대원에게 보냈지만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저희 이가혁 기자가 제주항에 나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뭐 보기에도 바람이 꽤 거세 보이는데 실종자 구조 소식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주항 서쪽 방파제 인근입니다. 제 뒤쪽으로 방파제를 따라서 500m 정도만 쭉 걸어 들어가면 어제 저녁에 뒤집힌 배가 계속 떠밀려 내려오다가 오늘 새벽에 부딪힌 그 방파제 현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이곳 제주도는 눈, 파도, 바람 모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풍특보, 풍랑특보,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방파제 쪽으로 더 가지 말라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수색 요원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현장을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으로도 이곳 제주항의 모든 선박들이 발이 묶인 채 정박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초로 신고를 한 게 외국인 선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뒤집힌 배에는 한국인 선장을 포함해서 한국인은 4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국적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오후 7시 44분쯤에 배가 뒤집히자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가장 먼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제주 해경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을 하다가 계속해서 떠밀려 내려오는 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체 안으로 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조 요원이 부상을 당하고 또 워낙 5m 정도 높이의 강한 파도가 치고 있어서 구조 보트까지도 침수가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떠밀려 내려오던 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뒤에 보이는 이 방파제와 부딪혀서 배가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해경은 현재 이 충돌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도 그 선원들의 신호가 좀 확인이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 해경과 또 배 안에 있는 선원이 휴대전화로 11차례 정도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이 오늘 새벽 2시 41분쯤입니다. 해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배가 뒤집혔지만 안쪽에 안전한 공간에서 선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생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해경 영상 하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해경 대원들이 배 위로 올라가서
고무망치로 선체를 두드립니다. 배 안에 있는 선원들도 생존해 있다는 신호를 두드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생존 신호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오늘 새벽 3시 13분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상이 나쁜데 애초에 배가 출항을 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뒤집힌 배는 39톤급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배는 풍랑주의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풍랑경보가 발효가 돼야지 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 어제 오후 4시쯤에 이 배가 제주 성산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생각보다 더 빨리 바다 상황이 악화됐고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힌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가혁 기자가 그 실종자 가족들도 만나봤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실종자 가족들 일부가 이곳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늘 오후 늦게 현장에 가서 방파제에 충돌한 그 배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경 관계자들과 왔지만 워낙 눈보라가 강하고 또 높은 파도가 쳐서 안전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처음으로 이끌 처장 후보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판사 출신 김진욱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법원 내 여러 자리를 거쳐 지금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입니다. 잠시 변호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 균형 감각 등을 고려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종 2인까지 올랐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며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명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라 청렴하다고 추천위가 발표했던 김 후보자가 서울 대치동에서 12억 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청문회에서 지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된 오늘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친 김에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검찰을 없앨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중단 없이 검찰 개혁 시즌 2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간 뒤로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공직자나 부패, 선거 등 6개 분야로만 이미 수사권이 축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검사제도의 본질은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제도를 기소청 혹은 공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모습에 맞는 명칭인 것이죠.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전담 부서를 나누는 조직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화풀이로 검찰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울분을 못 참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가당착이고 이율 배반인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줬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JTBC
최규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난 7월 9일 전후의 행적을 놓고 그동안 추정과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실종되기 전까지 50시간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은 젠더 특보에게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앞서선 시민단체와 현역 국회의원을 거쳐 피해자 측의 움직임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이날 저녁 A씨는 다른 시민단체 B씨와 수차례 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 내용이 B씨와 공동대표로 있는 C씨를 통해 이튿날 오전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까지 전달됩니다. 남 의원은 통화 직후 박 전 시장의 젠더 특보인 임순영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당시 통화에서 남 의원은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시장 측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입니다. 박 전 시장은 처음 이 얘기를 접했을 땐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박 전 시장은 임 특보와 비서실장 등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 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간을 떠났습니다. 오후 1시 24분쯤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박 전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측에서 사실관계를 물어왔을 때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사로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가 드러났으며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의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의 논리라면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각자 하든지 간에 3분의 2 하면 대한민국이 살고 자유우파 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기 전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고발했고 검찰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우파 정당이란 표현은 모호하고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씨가 특정 정당을 언급한 적도 있지만 당시엔 후보자가 등록되기 전이란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선 선거운동의 개념을 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간첩이란 단어가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전 씨가 단순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컴덕입니다. 전 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행위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1,000만 명분을 확보해둔 백신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접종하겠다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닷새 뒤면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큰 부작용만 없다면 이번 승인으로 우리 식약처도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롤링 리뷰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사실상 허가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작은 병원에서도 쉽게 접종이 가능한 겁니다. Rather than the -70 super cold storage that the Pfizer vaccine requires, so we'll get going on this from Monday. 특히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나오면 바로 접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카투사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습니다. 아직 우리 식약처는 모더나 백신을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하며 군무원들에 대해서도 희망자에 한해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부천 요양병원에선 어제 환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정부는 현장 대응팀 그리고 간호사도 더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9명이 숨진 뒤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80대 여성은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다 최근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숨졌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이렇게 39명이나 숨졌습니다. 이 중 27명은 병상이 없어 기다리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직도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와 의료진이 20명이나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명이 지금까지 확진됐습니다. 6명이 숨졌습니다. 160명은 아직도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시설에서 병상을 기다리거나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사람이 353명입니다. 하루 평균 12명이 넘습니다. 12월 이전에는 하루 평균 2명이 안 됐습니다. 6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3개의 긴급 현장 대응팀을 만듭니다. 고령자가 많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초기에 빠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천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규모를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환자 간호 인력도 200명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도 추진합니다. 또 코로나 관련으로 오른 수가 인상분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만나고 싶어도 즐기고 싶어도 꾹 참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까지도 고요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교회에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모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40명이 넘는 집단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 건물입니다. 이곳과 관련해 오늘까지 확진자 44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 지하 공간입니다. 이렇게 모여선 안 된다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요. 바로 뒤엔 식사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써붙여 놨습니다. 안쪽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곳에선 성탄 모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과 25일 교회 지하의 기도원에 30명 넘는 신도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다과를 함께 먹으며 성탄절을 보낸 겁니다. 이 교회에선 교인 5명이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봉고차는 원래 이 앞에 항상 2대, 3대씩 대놨었는데 교인 가족 중 확진된 사람도 어제 6명 나왔습니다.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사적 모임이 아닌 종교 행사로 간주됩니다. 일반 친목 모임과 달리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 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음식을 나눠 먹거나 따로 모임을 여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새로 확인된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오늘만 4개입니다. 78명이 확진됐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3차 유행 확산세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번엔 선교단체 인터콤 얘기입니다.
이 단체의 연수원 같은 곳인 상주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이미 부산, 대전, 광주까지 옮아갔습니다. 그런데 인터콥 울산 지부는 초등학생 성교 캠프를 열었다가 아이들까지 줄지어 확진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교회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이 교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 울산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와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정상 의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 선교단체 인터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콥은 지난 19일 이 교회를 빌려서 유아와 초등학생 등 50명가량이 참가한 선교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10살 미만의 아동들이 많습니다. 캠프 참가자뿐만 아니라 장소를 빌려준 교회, 교인도 감염됐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각자 돌아간 교회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콥 관련 울산 지역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쇄 감염의 피해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방역당국은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누군가가 감염이 돼 울산으로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은 구룡포읍과 관련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33명입니다. 모든 구룡포읍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업을 나간 어선의 선원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했습니다. 이에 포항을 비롯해 인근 경주가 오늘부터 1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부산과 강원 동해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지역들은 연초까지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최소 26명이 다쳤습니다. 참혹한 정도가 마치 히로시마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과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떨어진 지붕에 차량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도 지진은 이어졌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구조된 남성은 들것에 실려 우는 아이를 달랩니다. 현지 시간 29일 낮 12시 19분 크로아티아 중부 페트리냐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자그레브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12살 여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숨졌고 최소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Užasno. S malom bebom bila sam dolje u stanu. Prvo počelo je malo drmati i onda na kraju, kako se zove... Ovdje se nema riječi, ovo je katastrofa, ovo je taka nepogoda kako ne može se čovjek zamisliti. 페트리냐 시장은 참혹한 나머지 마치 히로시마 같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 주민을 수용할 임시 막사를 마련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옆 나라 슬로베니아는 강한 진동으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거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확립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활용 점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부회장은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 논란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 한 약속도 책임지고 지키겠다, 정도를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3년 10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액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국회의원 그 이상입니다. 마포구의 한 구의원이 밤늦게 파티룸에서 5명이 술 마시는 자리에 있다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구의원, 국회의원들도 나가기 힘들다는 TV 예능까지 섭렵한 민주당 최우진 의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선 본인도 좀 으쓱했던 것 같은데요. 그 방송 예능 프로그램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그 지역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네, 그 예능 저희가 저작권 문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최 의원 이런 말 했더군요. 국회의원 이상을 꿈꾼다. 네,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게 올해 33살인 최 의원 국회에서 참모로,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가장 밀착. 네,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이 되고 싶은. 네,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문고리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그걸 뛰어넘겠다. 이런 기염을 토한 거였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소셜미디어엔 지역 방역 활동에 나선 사진부터 바디 프로필까지 올리며 활발하게 소통해 왔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파티룸 모임도 그 소통의 일환이었을까요? 최 의원 어제 저희 JTBC 포함한 언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분 사무실에서 본 거예요. 경찰분이랑 대화를 하시다가 여기가 어떤 용도냐라고 하시니까 그때 이제 파티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주민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파티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요? 저희가 최 의원이 갔던 파티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화려한 인테리어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확 눈에 띄네요. 방역 대책에 반해 집합 금지 대상인 파티룸에서 밤 9시를 훌쩍 넘겨 5명 넘게 모인 술자리에 있었던 것. 지금까지 한 해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연락해봤는데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마포구청은 최 의원의 과태료 10만 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야당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미주알 고주알 알려질 정도로 최 의원 구의회 의원답지 않게 전국적으로 언론을 타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높아진 인지도, 이것만 보면 중진은 아니어도 웬만한 초선 국회의원 이미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브리핑, 윤동주까지 중국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이렇게 식민지의 아픔을 슬퍼하며 항일운동으로 옥살이하다 28배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시인이죠. 그런데 중국 포털에서 검색하면 국적이 네, 중국인으로 나옵니다. 우리 누리꾼들이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바이두 쪽으로 메일을 많이 보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벌써 저희가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은 지린성 조선족 자치구에 있는 시인의 생가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떡하니 써놓고 있다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이런 잘못된 표기 발견할 때마다 시정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참 포기를 모르는군요. 오늘도 한 관영 매체가 김치와 중국의 야채절임 파오차이를 애매하게 섞어 쓴 기사 또 내놨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할까요? 두 가지는 다른 음식이라니까요. 네, 이렇게 역사 왜곡 이어가는 중국의 윤동주 시인의 서시 다시 들려주고 싶네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을 맞은 4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백신을 맞았는데도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40대 응급실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며칠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6 days later, on Christmas Eve, he became sick, he writes in another Facebook post. He got the chills and later came down with muscle aches and fatigue. The day after Christmas, he went to a drive-up hospital testing site and tested positive for COVID-19. 네, 그러면 이게 그 백신 효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That first dose gives you, we think, somewhere around 50% protection, and then you need that second dose to get up to 95%. And we also know from the vaccine clinical trials that it takes about 10 to 14 days for you to start to develop protection from the vaccine. 네, 보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95% 수준의 면역 효과가 나려면 21일 간격으로 2차례 맞게 돼 있습니다. 또 2차 접종 후 최소 7일은 지나야 합니다. 이 간호사는 1차 접종만 한 상태였습니다. 접종 직후 면역이 생기기 전에 걸렸을 수도 있고 감염된 상태에서 잠복기에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다급하니까 여러 사람이 2차례 말고 한 번씩만 맞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안심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면서요? 네, 감염자는 중서부 콜로라도주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격리 상태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영국 등지를 여행한 이력은 없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의료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미국으로선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내년 1월에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간호사가 현 코로나19 상황을 방심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We have no ventilators for patients. We have no sedating medications. Patients are dying like flies. 이 영상은 순식간에 13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 11개 카운티의 자택 대기령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중환자실 수용 능력은 0%까지 떨어졌고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And shall continue in that order until the ICU projections are above or equal to 15%. 그런데도 공항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티켓 발권장에도 수험을 찾는 곳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성탄절 연휴 나흘 동안 미국 내 항공 이용객은 약 700만 명. 마지막 날엔 지난 3월 15일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18일 밤샘 음주 파티가 열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역 미성년 학생들까지 50여 명이 술 파티를 벌였고 이 중 최소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From the contact tracing part of it, a lot of these kids were evasive and did not tell the truth right off the bat, and that didn't help the situation.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2천만 명을 앞두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희뿌연 연기 속으로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부산시 영도구 동래동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폐기물 처리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이 나면서 근처에 있던 선박들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해경은 갑판에 있던 곡물 살균용 소독물질이 비를 맞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차에 달린 쟁기로 땅을 갈아엎습니다. 지뢰를 대량으로 찾아내고 제거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장애물 개척 전차를 처음으로 납품받아서 군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탑승해서 조정하면서 앞부분의 쟁기로 지뢰를 찾아내고 자기장을 발사해서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비무장지대의 밀집도가 높은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침수된 도로 한가운데 트럭 한 대가 서 있고 차 지붕 위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여행을 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고립된 겁니다. 여행자 5명 가운데 10살 난 아들과 아버지는 차에 남았고 3사람이 무려 12시간 동안 50km를 걸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덕분에 자동차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부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높이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BTS V, 김태형이란 글자가 선명하죠. 방탄소년단의 멤버 V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초대형 조명쇼가 펼쳐졌습니다. 중국 팬클럽이 준비한 통큰 선물인데요. 아랍 왕실이나 글로벌 기업 광고판으로 종종 쓰이는 이 건물 외벽에 한국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조명쇼는 처음입니다. 이 860kg짜리 구조물이 떨어지는 순간 세 형제의 삶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살아가려고 나선 일터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정규직 또 일용직 노동자로 손발을 맞추던 형제였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대부분 그렇듯 뭔가가 빠졌고 또 뭔가가 늦었습니다. 회사는 안전설명서도 붙이지 않았고 노동부는 뒤늦게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노 씨 삼형제는 아침부터 공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날은 포장 장비를 4m가량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860kg짜리 강철로 된 판 위에 두 동생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고정하는 장치가 휘어지며 판이 떨어졌습니다. 4m 아래로 추락한 둘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크게 다친 셋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입니다. 노동자들이 했던 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대재해 조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할 예정입니다. 공사업체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상에 공사할 때 개시상 미부착,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책임 소홀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으면서 아마 기소가 될 겁니다. 그건 당연히 달게 봐야 되죠. 정작 공사를 맡긴 원청사 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아까 잠깐 자리 비웠다고 하셨었거든요. 공장 관계자 역시 경위를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나와서 조사는 다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결론 자체는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올 때마다 교육을 다 하거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일이 시작된 순서와 서열을 따져보면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인데 사고 책임을 떠안을 땐 이 사슬이 물구나무를 섭니다. 원청은 책임을 면하고 수습은 하청이 하고 노동자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 사고도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유족과 함께 이 사고를 맡은 노무사를 직접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20대 딸은 이제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지체장애 1급인 동생은 불안 증세가 생겼습니다. 저희 이거 대출 껴져 있는 거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엄마도 챙겨야 되고 동생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겨우겨우 조금 정신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니던 공사업체에선 보상금을 바로 주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을 분할을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시간을 끄면 끌수록 사실 너무 힘들고. 업체 측은 취재진에게 책임을 피하려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민사상이나 형사상이나 저희들 도의적인 책임을 해가지고 위자료하고 당연히 민영상을 평균 다 책임을 져야죠. 업체 측은 다시 유족에게 내년 3월 전까지 보상을 마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공사를 맡긴 원청사는 그동안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쪽 일을 해주다가 아빠랑 작은 아빠가 사고가 된 거니까 사과 한마디, 얼굴 내비치는 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서 유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 시공사 쪽이니까 시공사 쪽하고 가서 긴밀하게 얘기를 해갖고 대응을 저희도 여기 조금의 성의를 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와 법인을 입건할 예정인데 원청사는 빠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여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원청사가 책임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그렇게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JTBC 이자연입니다. 청약 경쟁률 30만 대 1로 관심을 모았던 로또 아파트의 주인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습니다. 원래 당첨됐던 20대 여성이 계약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에게 아파트가 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로또를 추첨하듯이 아파트 주인을 결정하는 방식이 주택시장에 과열을 부추긴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2023년 입주하는 서울 수색동의 아파트 건설 부지입니다. 전체 1223가구 가운데 계약하지 않은 한 가구 주인을 정하기 위해 어제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더 이상의 자격 조건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30만 명이 신청을 하면서 한때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5억에서 6억 원이 싸서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고 본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추첨을 했는데 30만 대 1의 경쟁을 뚫은 주인공은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 기간인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첨자께서 그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예비 순위 1순위자가 계약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예비 순위 1순위인 30대 여성 손모 씨는 계약금 1억 원을 곧바로 입금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새 아파트에 미계약분이 나올 때마다 로또 청약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약 방식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주축 현상이라든지 분양 관련해서 과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예기 당첨자를 충분히 둬서 과열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들 조금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들은 당부죠.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느라 불편하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요. 힘을 모아서 이겨내보자면서 코로나 앱을 직접 개발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은 육아휴직 내면서 집에서 보육하고 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졌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가능하면 안 가게 되죠. 공간이 너무 좁고 밀집될 거면은 아무래도 위험하죠. 외출이 불안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고충만 30만 건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겪었던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엄마들도 시간제 근로를 원하거든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이 서로 돌봐줄 수 있도록 이어주는 앱. 버스 정류장에서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내가 타려는 버스가 오기 직전에 알려주는 앱도 만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보면은 항상 한 1, 2분 남았거나 2, 30분이 남았더라고요. 2, 30분 후에 걸 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나가서 기다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접촉할지도 모르고. 매일 쏟아지는 재난 문자는 넓은 지역의 정보만 주지만 시민들이 개발한 앱은 내 동선과 정확하게 겹치는 확진자 방문지를 알려줍니다. 관광지를 가상으로 여행하는 앱, 학원도 학교도 못 갈 때 꼭 필요한 과목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앱도 내 삶의 답답함을 이웃과 함께 풀려는 시민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달력에도 없는 날 근무했다고 하고 심사철에 현장 센터장의 업무 도장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평가했다는 부산 소방 관련 의혹들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소방청의 감찰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간부들이 전국을 돌면서 일하게 하는 순환 근무제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청 앞에서도 소방본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내부 갑질과 차별을 없애달라며 가족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JTBC 보도 이후 벌써 2주째입니다. 결국은 조직이 썩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은 일선 소방서별로 터져나온 비리들을 집중 감찰했습니다. 달력에도 없는 날짜에 근무를 선 것처럼 해 수당을 챙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직위 해제 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철 일부 소방서에서 센터장의 업무 도장을 가져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인사주임이 센터를 돌며 센터장 대신 평가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다른 곳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는 중입니다. 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대책도 내놨습니다. 소방경 이상 간부는 전국을 돌며 근무하도록 하는 순환 근무제입니다. 국가직이 된 만큼 정해진 인력을 일정 기간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소방청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일부만 먼저 해보고 늘려갈 계획입니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 자칫 생길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막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도입을 군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다음 2022년 경항모 기본 설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 이착륙 전투기로 유력한 F-35B 도입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기종이나 사업 착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친구란 뭘까? 하얀 송아지가 물었어요. 친구는 나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 언제 만나도 반가운 거.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거지. 함께 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친구야.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될게요.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한파가 몰아치면서 부산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올겨울 첫눈입니다. 부산 백양산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다 풍경이 하얀 눈꽃과 어우러져서 설경이 아름답죠. 부산은 눈이 드문 만큼 온라인에서는 부산에서 저 정도면 폭설이다.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부산에 눈이 날린 만큼 한파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은 녹색과 푸른색으로 영하권, 중부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서울은 영하 12.4도, 철원 임남은 영하 2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새밑 한파, 보통 이맘때쯤 한파를 이렇게 부르죠.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뜻하는 새밑에 한파를 붙인 건데요.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의 추위를 말합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왔길래 명칭까지 있는 걸까요? 지난 47년 동안 연말쯤 도시별 기온을 살펴봤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밑으로 한파가 온 해를 세어봤더니 춘천은 31번, 서울과 대전은 9번, 부산과 제주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새밑 한파가 가장 많이 온 춘천을 기준으로 가장 추웠던 새밑은 1980년입니다. 춘천은 28일부터 30일까지 영하 20도 내외였는데요.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니 한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강은 10여 년 만에 완전히 얼었고 40년 전 오늘 강의 한복판인 강심까지 얼어버린 한강에서 낚시꾼들은 이렇게 곡괭이로 얼음을 깨야만 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상층의 푸른빛은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파가 대단했는데요. 밤 사이에도 계속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이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6도가 예상되는데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느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차츰 물러가면서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앞서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충청과 전라도, 제주 등엔 눈도 많이 내렸는데요. 눈은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게는 20cm 정도의 눈이 더 쌓일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계가
너가 되고 내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